매해 연말이면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는 책이 있죠. 바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베스트셀러의 1위에 올라와 있는 이 책은 내년도 2023년을 전망하고 또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내년도를 이로미안 사장님들이 준비하고 또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제목은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이론 플러스입니다. 자, 2023년 어떤 해가 될까요? 누가 뭐래도 정말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물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치솟고 있고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이 2023년에도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불경기, 지속되는 전쟁, 또 파편화되는 경제 블록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세계화라는 질서가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이제는 조금 흔들리고 또 각자 나라가 갖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에 앞장서서 파편화되고 또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2023년 소비 트렌드는 어떤 키워드들을 갖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2023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이 실종되다. 이 말은 지나친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경제 시스템, 경제 체제를 봤을 때 소득의 구조가 좀 못 사시는 빈곤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또 부유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산층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로 치면 허리가 되는 것이죠. 나라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소득의 수준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의 정도 그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 위에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평균이 든든하게 중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쌍봉을 이루는 그래프가 되면서 평균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양쪽이 쌍봉이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평균을 내면 중간치가 나오겠지만 그 중간치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더 이상은 안전하거나 무난한 전략을 취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소수 집단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쟁자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환경, 승자 독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이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겟팅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고깃집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깃집이 여러분이 대학가에 위치한 고깃집이냐, 주택가나 아파트에 위치한 고깃집이냐, 아니면 골프장 주변의 고깃집이냐에 따라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신의 고깃집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집은 뭐 1등급 한우를 쓰고 뭐 2플러스 한우를 쓰고 아니면 정말 좋은 한돈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평균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평균에 대한 마케팅. 중요한 것은 타겟팅이 필요한데 이 대학가에 위치한 고깃집은 사실은 고기의 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은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고기의 질이 다소 떨어지고 원가가 저렴한 거라고 할지라도 양을 많이 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게 대학생들에 대한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주택가하고 아파트에 위치한 고깃집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고기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반찬의 가짓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가족 단위로 오면서 엄마들은 반찬 가짓수 또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식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민하거든요. 골프장 주변은요. 보통 골프장 주변은 법인카드를 쓰는 자기 카드를 쓰는 게 아닌 회사원들이 많이 찾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고기의 품질이 굉장히 좋으면서 동시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직원들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타겟팅에 따른 각각의 식당의 전략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 평균이 실종되어 가는 점점 더 양극화, 다극화되고 단극화되는 2023년에는 뭐가 필요하냐? 네, 정확한 내가 타겟하고 있는 타겟팅된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그 소비층, 고객층이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론 플러스에 한번 적용해 보죠. 자,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타겟이 있는가? 나에게 확실한 타겟이 있는가? 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타겟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타겟은요, 뭐 다양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더 예뻐지고 더 슬림해지기를 원하는 그 주부층, 그 여성층, 여심을 공략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공략한다던가 아니면 암 환우들 같이 진짜 지금 당장 급하게 내가 재발되지 아니고 전이 되지 않는 그런 몸 건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아주 절박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공략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솔루션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확실한 타겟층을 확보하고 그 타겟층을 내가 겨냥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또 어울리는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그 경험을 했거나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타겟층을 겨냥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도 내가 좀 나이 드신 층들을 내가 공략한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아니면 또 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내가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의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내가 생각한 그 타겟층이 아주 입맛에 맞아 할 만한 그런 정보와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피스 빅뱅입니다. 오피스 빅뱅이라는 것은 일의 의미가 완전히 재정의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MZ세대들이 참 어렵다, 참 다루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죠. 그 이유는 이 세대들은 이직과 사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차근차근 내가 승진을 위해서 목표를 하는 것을 이 회사 생활의 전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굳이 내가 승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뺏기느니 승진을 자진 포기하면서 적정한 월급에 머물면서 워라밸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이 최근에 저는 이제 세종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퇴직하는 이율이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사직의 시대, 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이 붙을 만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피스 빅뱅, 사무실에서 큰 폭탄 빵 터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제가 일찍이도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해서 30년까지 2030년까지 우리가 많은 미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직업이 분리되고 수많은 직업들이 해체되는 시기를 우리가 겪을 건데 그 직업이 해체되는 시기에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오피스 빅뱅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오피스 빅뱅을 우리 이론 플러스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기존의 조직 문화의 해체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택으로 일하는 문화가 또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기존에 대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자의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재택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말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정말 장래가 있겠느냐, 내가 소득을 진짜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정한 공간에 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재택으로 일하는 문화가 보급이 되고 오피스 빅뱅
다시 말해서 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조직 문화에 일하는 사람조차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넘나들면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말은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사실 세 번째의 플랫폼 발달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목해서 더 나은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차세대 훨씬 더 재기발랄하고 더 세련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마케터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시키는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을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 실현은 물론이고 건강을 챙겨나가면서 나의 소비 활동이 곧 소득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성장하는 데에 새로운 또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슈머. 이것은 체리 피커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체리 피커라는 것은 체리를 체리만 쏙 골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케이크 나오면 그 케이크 위에 올라와 있는 체리가 많지 않죠. 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먼저 체리를 픽하는 사람은 뭐예요? 좀 얌체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리 피커는, 체리 슈머는 체리 피커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체리만 쏙 골라 먹는 사람처럼 최대한 혜택만 받고 구매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얌체 같다, 이거 너무 얌생이 같다, 이런 가치 판단을 빼고 이런 소비의 패턴 자체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아주 스마트한 소비, 극대화해서 내가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그 소비의 경향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체리 슈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소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아이디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은 탄만큼만 자동차 보험을 내는 것으로 보험을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더라도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양, 소량으로 조각조각 낸 양으로 구매를 해서 정말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체리 슈머,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공략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론 플러스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를 적용하면서 가입을 하면 뭐죠? 가입하자마자 우리가 인터넷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생식을 1+1으로, 그 가격보다 저렴하게 1+1으로 드리면서 두유까지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리 슈머에게 굉장히 템팅, 입맛이 땡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략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멤버십 회원이라는 진입 문턱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별도의 코드를 또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을 내가 소개하고 안내하면서 최대한 낮춰서 진짜 멤버십 회원의 혜택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체리 슈머도 혜택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정적이잖아요. 진짜 유연한 소비 생활의 끝판왕,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소비 생활의 끝판왕은 뭐죠? 체리 슈머에서 프로 슈머로 가야 되겠죠. 저도 이 프로 슈머로 가는 그 프로 슈머는 뭐냐? 프로듀스 플러스 컨슈머. 뭐죠? 생산하는 소비자. 내 소비 활동을 곧 나의 수단과 나의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슈머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혜택만을 노리고 구매를 최대로 미루는 체리 슈머는 사실은 아직 하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결국에는 이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이 공간 안에서 나의 소비 활동을 곧 소득으로 바꿔내는 프로슈머로 나아가는 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 체리 슈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를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이 분류할 때 옆에다가 이 책 옆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비닐로 돼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꼭 비닐로 되지 않아도 그 재질은 다양한데, 이런 인덱스라는 건 뭐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인덱스를 붙여서 종류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예전에는 이제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 가까운 동네 사람들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생산적인 관계 형성을 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나하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 그리고 함께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수익 활동, 또 다른 또 경제적 수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구체적인 예로는 유튜버들이 또 각자의 유튜버 채널, 다른 유튜버 채널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또 서로의 구독자들을 또 흡수하기도 하고 서로 윈윈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효용성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론 플러스 내 멤버십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진짜 효과적으로 관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명단 작성 처음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짜 이 사람이 건강 제품 뭐가 필요하고 생식이 왜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쭉 분류하고 함께 사업할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 접근하고 공략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예요? 이게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인덱스 관계. 이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SNS,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훨씬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결국에 사람들이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나는 나의 고객과 파트너에게 만족스러운 연결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네. 내 파트너가 나와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고객이 꾸준하게 나에게 상담받고 내 고객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무언가 만족스러운 연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과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이로미한 공동체에 내가 진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감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론 플러스라고 하는 일을 내가 평생의 일로 삼고 일하고 있는데 이로미안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소속감 없이는 나 스스로도 이 공동체에 대한 만족스러운 연결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트렌드 키워드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기서 말하는 뉴 디맨드라는 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수요. 사실 이거는 비단 내년 2023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늘 이제 소비 시장,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그만큼 2023년이 이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시장에서의 그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경쟁이 더욱더 혹독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ack to basic,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실한 기업만이, 그렇게 충실한 사업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품과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최근에는 사실 뭐 쿠팡도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합니다만 어느 업체에 시키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다음 날이면 오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 날, 이거는 뭐 다 비슷한 수준이고 거기에다가 제품에 대한 것들도 품질도 굉장히 다 엇비슷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는 새로운 뉴 디맨드, 나에게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네, 결국에는 고객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다시금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또 그 ESG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에요. 제품 자체에 대한 그런 차등은 거의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 있는 활동이냐? 이 기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지배 구조에 있어서 훨씬 바람직하냐, 이 지속 가능하냐, 그리고 사회에 이로움을 끼치는 기업이냐가 새로운 뉴 디맨드를 창출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역사와 접목한 스토리텔링도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 제가 이전에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차별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근데 이것은 개개인의 사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과 내 변화와 그리고 달라진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그것이 마케팅이 되고 그것이 나를 차별화시키는 하나의 브랜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렌탈과 구독 등의 구매 방법을 변경시키는 것도 새로운 뉴 디맨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이론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요, 대체 불가한 상품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죠. 생식시장의 독보적인 1위이자 유일한 헬스업 인증을 받은 식품을 갖고 있고 매일매일 하는 식사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자 차별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론 플러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이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와 CF를 하고 있지 않죠. 그 차별성은 누가 얘기하고 누가 전달할 수 있느냐? 우리 이로미안들에 의해서 전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 플러스의 H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여기서 말하는 H 솔루션은 생식, 건기식, 홈케어 의료기기, 또 친환경 생활용품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재발견하고 설득력을 갖춰서 또 만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SG. 네. ESG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이론 플러스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기업이 아닌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선교 의료 봉사를 하면서 또 그 지역사를 위해서 늘 봉사해온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이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ESG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번째, 정기적인 구매 방법인 오토십을 적극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뉴 디맨드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서 나머지 5가지 키워드를 마저 언급하면서 10가지 키워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